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머니볼 경제연구소의 앤디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해요. 주제는 바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이게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야심찬 약속?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와, 근데 이 자료 첫 페이지 이미지가 정말 시선을 확 끄네요. 반짝이는 새 아파트 청사진이 있는데 그 절반을 낡은 종이에 가리고 있어요. 거기에 뭐 보증금 주의, 분양가 비공개, 뭐 이런 경고 문구가 막 적혀 있고요. 제목도 보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내 집 마련의 꿈인가, 예상 밖의 빚인가. 와, 이거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양면성이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들여다볼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주거 사다리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함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당신께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집에 대한 결정을 내리실 때 정보가 부족해서 후회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 약속과 현실의 차이를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제도가 왜 필요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내 집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현실인지 숫자로 확 와닿네요. 전체 가구의 40%, 무려 600만 가구가 민간 임대 시장에 의존하고 있대요. 특히 뭐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중산층마저도 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계속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맞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 불안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이전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을 좀 손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스테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당시 뉴스테이가 너무 민간 사업자에게만 유리하다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더 강화해서 중산층에게 진짜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 하고 내놓은 게 바로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인 셈이죠. 그러니까 뉴스테이의 단점을 보완한 일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헬스 목표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되네요. 첫째,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라. 둘째는 그냥 잠만 자는 집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와. 그렇죠. 아니, 이렇게만 들으면 모든 세입자들의 꿈 아닌가요? 솔직히 이거 사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조건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그 꿈 같은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비교 불가능한 주거 안정성입니다. 10년 동안 길게 살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딱 묶여 있어요. 2년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연락에 가슴 철렁할 일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사는 동안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같은 세금 부담도 전혀 없고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방패막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막 요동을 쳐도 최소 10년 동안은 주거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요. 급격한 주거비 상승이라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이런 강력한 안전장치로 설계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한 차원 높은 삶의 질인데요. 이건 그냥 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네요. 카시어링, 피트니스 센터는 뭐 기본이고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들어온다고요. 정부가 주거 서비스 인증제라는 걸로 품질까지 보증해 준다고 하고요. 네, 그 인증제라는 게 사업계획 단계부터 입주하고 1년이 지날 때까지 약속한 서비스들을 잘 이행하는지 평가해서 인증 마크를 주는 제도예요. 입주민들이 실제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 뭐 이런 좋은 취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약속. 이게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텐데요. 바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황금 티켓입니다. 맞습니다. 10년 동안 편안하게 산 다음에 내가 살던 그 집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 분양권을 준다는 거잖아요. 청약 통장 없어도 되고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할 기회라고 엄청 홍보가 됐었죠. 맞습니다. 바로 이 우선 분양권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어요.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월세나 전세로 살다가 그 집을 합리적인 가격에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이 바로 정부와 건설사가 내세운 핵심적인 약속이었습니다. 10년 거주 보장에 세금 혜택,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마지막엔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솔직히 이렇게 들으면 계약서에 도장 안 찍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약속들이 현실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갈등을 낳고 있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그 첫 번째 균열이 바로 그 안정성 자체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첫 번째 현실은 약속했던 안정성이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보증금 반환 지연 리스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지면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바로 못 내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면 그 보증금 받아서 빼주겠다 이렇게 버티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전세 사기 수법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보증금에 발목 잡히면 다음 집 계약금 날리는 건 정말 순식간 일텐데요. 근데 보통 이런 위험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보증보험을 들잖아요. 그게 일종의 국가보증 안전망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안전망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HUG의 보증 책임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됐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잠시만요. 90%요? HUG 보증이라는 게 원래 내 보증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100% 지켜준다는 거의 믿음의 상징 아니었나요? 근데 그게 90%로 줄었다는 건 만약 최악의 경우 5억짜리 보증금이라면 5천만 원은 그냥 제 돈으로 날릴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안전장치라고 믿었던 것에 10%의 구멍이 생긴 셈이죠. 이건 단순히 숫자 10%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공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신뢰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변화인 겁니다. 안정성이라는 첫 번째 약속부터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신뢰의 문제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 현실로 넘어가 보죠. 계획과 현실의 괴리, 주거 서비스. 호텔급 서비스를 약속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완전 딴판이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아주 심각해요. 자료에 있는 그래프로 한번 보세요. 카시어링이나 건강증진시설,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 같은 건 공급률이 100%에 달해요. 그건 좋네요. 왜냐하면 이런 건 인증받기 좋고 분양할 때 보여주기에도 좋거든요. 하지만 정작 입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가사생활 지원 서비스, 예를 들어 세대 청소나 세탁 서비스 같은 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각각 78%, 48% 수준이에요. 와, 이건 정말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용 같은데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선 그냥 짓기만 하면 되는 헬스장은 100% 지어주지만 계속 인력을 투입하고 관리해야 하는 청소나 세탁 서비스는 외면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처음에 무료라고 홍보했다가 슬그머니 유료로 바꾸는 경우도 많다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주거 서비스 인증이라는 것도 실제 운영 실적보다는 계획서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실제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결국 입주민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에 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현실. 내 집 마련의 꿈이 신기루가 될 수 있다는 점. 약속했던 우선 분양권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우선 분양권이라고 하니까 10년 뒤에 미리 정해진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현실은 우선 협상권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시세연동 감정평가라는 분양가 산정 방식이에요. 시세연동 감정평가요? 그게 무슨 뜻이죠? 계약할 때 분양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는 분양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10년 뒤 분양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겠다는 의미예요. 만약 10년 동안 집값이 폭등했다면 분양가도 그 시세에 맞춰서 똑같이 폭등하는 구조예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보장은 어기에도 없는 거죠. 와, 이건 마치 메뉴판이 없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사장님이 오늘 시가는 1인분에 100만 원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자료에 있는 저울 이미지가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군요. 임대사업자가 결정한 분양가는 무거운 쇳덩이처럼 저울을 누르고 있는데 임차인의 희망 분양권은 깃털처럼 가볍게 떠 있어요. 결정권이 전적으로 사업자한테 있으니 임차인은 그냥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을의 위치가 되는 거네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건설사의 목표는 당연히 이윤 극대화고요. 임차인의 희망은 저렴한 내 집 마련이니까요. 실제로 자료에 언급된 위례, 파주 같은 전국의 여러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최대 5억 원 이상 높은 분양가가 통보되면서 극심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5억 원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런 가격을 통보받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겠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무심코 사인하는 그 계약서 자체에 아주 교묘한 함정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본 계약서 조항들이 아주 섬뜩합니다.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가지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확정 분양가의 배신입니다. 간혹 계약서에 확정 분양가라고 금액이 딱 명시된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들은 이걸 보고 안심하죠. 하지만 그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단 물가 변동 및 건축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어 있다면 그 확정 분양가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건 그냥 말장난 아닌가요? 확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두 번째는 더 황당한데요. 사라지는 하자 보수 책임.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분양 전환 시점이 입주하고 10년 후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주요 시설의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은 법적으로 2년에서 5년이면 끝나요. 즉 10년 동안은 임차인으로 살다가 10년 차에 드디어 내 집이 되는데 막상 분양받고 보니 보일러나 배관 같은 주요 시설의 보증 기간은 이미 다 끝나 있는 거죠. 그 이후 발생하는 수리비는 전부 새로 주인이 된 입주자 부담이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건 너무 이상한데요? 10년 된 중고차를 거의 새 차값에 사면서 엔진 보증 기간은 이미 5년 전에 끝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거랑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자도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죠. 이 때문에 내 집을 분양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인수하고 나니까 수리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듣고만 있어도 머리가 아프네요. 마지막 세 번째 독소 조항은 뭔가요? 가장 위험하고 포괄적인 문구입니다. 바로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이에요. 분양가, 분양 시기, 조건 등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사업자 결정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이 조항은 사실상 사업자에게 백지수표를 써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겨도 사업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할 겁니다.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 당신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인 필수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복잡해 보이지만 이 네 가지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첫째, 분양가 산정 방식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 분양가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분양 시점 감정평가인지 그 문구를 정확히 찾아서 확인해야 해요. 만약 표현이 애매하다면 그건 무조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을 샅샅이 검토하는 거겠죠.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 가능이라거나 사업자 결정에 따른 같은 문구가 숨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솔직히 일반인이 이걸 다 찾아내긴 어려우니까 큰돈이 걸린 계약인 만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수억 원짜리 집을 계약하면서 몇십만 원의 검토 비용을 아끼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주거 서비스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냥 브로셔에 있는 시설 목록만 보고 현혹되지 마시고 이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그리고 유료인지 무료인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이사해야 할 때나 만기가 되었을 때 어떤 절차와 기한 내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인지 명확하게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다간 나중에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오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밝은 약속부터 어두운 현실까지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자료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가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정보가 곧 힘입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의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라도 그 안에는 민간 사업자의 이윤 추구라는 현실적인 목표가 얽혀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당신의 중요한 주거 결정을 내리는 데 든든하고 실질적인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과연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목표와 이윤 추구라는 민간 사업자의 목표는 하나의 정책 안에서 정말로 함께 갈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문제들은 이름과 형태만 바꾼 채 계속해서 반복될지도 모릅니다.